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 하루 쉬어가서일까요? 경계감 때문인지 우리 증시는 도무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 이후에 이 중화권 증시는 좀 랠리를 나타내는데 아쉽긴 합니다. 우리도 같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 많은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쪽입니다.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중국 쪽에서 자국산 AI 칩 사용 압박,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게 또 타격을 줄 만한 이야기인데 오늘 IT 투톱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삼성전자 62,400원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선이 또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할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될 텐데 그거마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IT 투톱이 좀 돌아서 줘야지 우리가 반도체주, 소부장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형님들이 너무 못 가요. 아무래도 실적 나올 때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근차근 담아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3조 원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10조 원대 초반 정도 전후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일부 목표주가 하향 조정과 함께 영업이익이 좀 하단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삼성전자는 PBR 1배 정도까지 떨어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서 규제 당국이 AI 모델 개발 운용에 쓰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않도록 자국 기업에 권고하는 창구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향 H20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웨이나 캄브리콘 같은 중국 AI 칩 기업 제품의 사용 비중을 높일 것을 권하는 것도 지금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화웨이 AI 반도체 칩이 얼마나 성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의문점이 많고 AI 칩을 중국 자체 AI 칩을 만약에 반영한다 했을 때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매출액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의외로 좀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 같고 결국은 지금 4분기에 나오는 블랙웰 새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전히 강력한 수요 권고가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중국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H20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향으로 나가는 약간 저성능 사양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사양들이 대부분 나가는 쪽에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 관련해서 좀 지침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창구 지침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쓰지 않는다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더라도 암거래를 통해서는 아니면은 해외 쪽으로 좀 이렇게 한 바퀴 우회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중국들이 많이 사가지고 썼다는 것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엔비디아 칩 말고 지금 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웨이 칩이라든지 캄브리콘 칩을 과연 쓸만할까? 시장에서 그만큼 어떤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칩의 성능이 나오는가 부분들은 퀘스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리 자국 권고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렇게 그 칩으로 완전히 대량 구매를 한다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또한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고 칩에 관련된 수요가 역시 모건 스탠리의 겨울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무색할 만큼 수요가 좋다는 반박 자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쪽 회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 노무라 증권 등을 포함해서 골드만삭스 등을 포함해서도 계속적으로 모건 스탠리 자료를 반박하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DDR4 관련된 재고가 상당히 많아지는 국면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실제 DDR5나 LPDDR5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DDR4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 제휴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업황에 타격을 받을 일은 절대 없다 볼 수 있겠고, 글로벌 7 제조업체인 CXMT라든지 그다음에 YMTC 등이 지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해서 레거시 D램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모건스탠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CXMT 같은 경우는 지금 웨이퍼 관련된 인풋 대비 아웃풋 수율이 6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지만 실제 제품 양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특히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장비가 제대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웨이퍼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엄청나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증설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수율 문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12단 그리고 HBM4로 넘어가는 쪽에 관련된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잡겠지만 아직까지는 급격한 수율 문제 때문에 어떤 급격한 아주 양질의 대규모 칩이 양산되기는 좀 어렵다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 단가 이런 부분들이 꺾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구성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갈 일이라고 얘기도 주셨지만 좀 우려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부장님.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사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HBM의 열의에 있는 부분 그리고 레거시 드램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HBM에 준하는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에 대한 논리가 조금 아직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더 상대적인 뭐 탑픽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면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일본이 4% 넘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다시 접어들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도쿄 일렉트릭이나 뭐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10% 가격 급락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거의 빠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만 미리 유독 많이 빠졌었고 일본 업종들은 지금 수출주 중심으로 빠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한 1에서 2% 정도 수준이라면 뭐 상대적으로 미리 빠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투톱 안에서 본다면 하이닉스 위주의 이제 대응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3분기에 적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인력들 내부적으로 재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이제 TSMC랑 격차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는 주가 반전될 만한 가능성 없을까요? 뭐 반전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네.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이제 뭐 잠정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HBM에 대한 뭐 테스트가 통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부정적인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망치는 좀 일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으로만 사실 매출단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전 굉장히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금일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PBR 수준이 1.2배 수준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뭐 많이 올라간 적도 있고 좀 많이 떨어진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1.2배 수준으로에 보면은 과거에 뭐 2019년도 저점도 그렇고요. 22년 뭐 저점도 그렇고 뭐 이제 15년 저점 뭐 이렇게 다 이제 역대적으로 올라가다 좀 조정이 세게 나왔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1.2배 수준에서는 좀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1.18배도 떨어지고 1.17배까지도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구간은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업황 상관없이 절대적인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살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사실상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좋았고 가이던스 자체도 시장 컨센을 상회하면서 좋은 기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향후에는 업사이드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로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조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마이크론과 좀 비슷한 기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은 기조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른
주가에 좀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모건 스탠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들의 대부분이 좀 소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주가에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전일까지 사실상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8조 8천억이라는 삼성전자의 엄청난 물량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이제 나올 물량이 1조 이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량은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사이클에서 뱉을 만한 부분은 다 뱉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화요일날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한번 빈집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에는 분명 우리나라 밸류업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일부 좀 개선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주구장창 파는 걸 보면 좀 다른 요소까지 같이 곁들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더더욱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가격상으로 봤을 때도 매수 가능한 자리다. 충분히 이제 싸진 가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실적도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실적의 암울한 전망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좀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그러면 IT 투톱에 대한 전략을 챙겨봤으니까 이제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오다 보니까 장비 쪽도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연결되거든요.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실적이 안 좋다면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건 역시 선 반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소부장 지난주에 좀 세게 올라오긴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눌림이라 생각 들고요. 실적 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HPSP 같은 경우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V자 반등 실적 반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몇몇 종목들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하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약 1%대에서 뭐 약보합 네.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단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2022년 대비로도 지금 80% 정도밖에는 캐파가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에 대한 뭐 재고가 너무 쌓여서 뭐 꺾인다 이런 식의 모건 스탠리의 어떤 내용들은 사실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좀 억측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은 지금 기사만 통해서 확인된 뭐 그 기사의 진위 여부는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사를 보면 지금 리포트 내기 전에 많이 때리고 리포트 낸 다음에 급락하니까 다시 샀다 그러잖아요.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모건 스탠리 관련된 이 이야기는 금융 감독 쪽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혼란을 주고 난 다음에 네. 시세 차익을 지금 얻고 그런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정말 한번 금융 감독 쪽에서는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선당 공정 쪽에서 그런 캐파 관련된 게 있다 하더라도 HBM 쪽으로 전환 공정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HBM 전환율이 20에서 30%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그다음에 판가 부분도 레거시 제품이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HBM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전체 블렌디드 ASP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꺾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13조 원대에서 10조 원 초반대로 나온 부분이 결국 왜 그러냐, 아마 상여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수율 문제에 대한 어떤 비용 문제, 그리고 일부 특수 어떤 그런 단기적인 비용 반영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10조 원대 초반 정도만 만약에 지금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발표 이후에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단에 있어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기도 하고요. 오늘 잘 버티기도 합니다. 종목 잘 골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지금 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트레이딩 접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방산 쪽에서도 중소형주 크게 튀고 있고요. 나머지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재건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건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사고 나면 일단 내일은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리하는 게 좀 편하고요. 그게 아니라 좀 이런 사건의 연속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통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국면이면 실시간 국제 유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정석인데 지금 유가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좀 이렇게 확전이 그만큼 우리가 우려할 만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또 장 초반부터 만약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면 그건 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수 선물이 좀 급락을 하고 미국 쪽에서 뭐 나스닥이나 S&P 약보합권에 이제 필라델피아 1%대 중반이 빠진 것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플러스 0.38%가 상승을 하다 보니 지수 자체는 사실 플러스 0.7%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방산 쪽에서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로 전환을 하고 지수 단위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은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확전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확대가 될 때는 항상 이제 이 선물이 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슈는 사실상 보복을 계속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확전 느낌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하셔가지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고요. 특히 내일 휴장인 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재건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쪽도 시세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뭐 전쟁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 사실 재건은 반대되는 건데 이쪽 왜 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오늘 DYD나 휴림 네트워크스는 뭐 상한가 이런 걸 보면 앞서 봤던 거랑은 반대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뭐 재건 관련된 이슈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앞뒤가 안 맞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관련된 이슈도 중동의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관련된 부분을 허락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좀 더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분위기고 다만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전체적으로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빠르게 또 태세를 바꾸어서 뭐 자유평화협정 어쩌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또 뭐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높은 확률로 당선 확률이 나왔을 때는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니까 또 지금 본토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이슈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재건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테마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고 적극적이다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좋고요. 급등을 해서 만약에 시세를 주면 어느 정도 팔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수익이 난다면 차익을 챙겨보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월에 중국 PMI 5달째 경기 위축,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뭐 매출 비중 크게 갖고 있는 화장품 쪽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오늘 이쪽이 또 시세가 강하게 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먼저 볼게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요거는 좀 화장품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나눠서, 네. 일단은 뭐 오늘 중국 관련돼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크게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사실 뭐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물론 오늘 뭐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ODM이니까 약간 좀 국경을 넘어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발이나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일이니까 이제 다음 거래일 정도면 수출입 데이터 전정치를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 큰 소비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출입 데이터도 이제 지난달 말일 21일부터 30일까지 말일까지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또 이제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요단에 대한 수출입을 좀 단기적으로 당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어서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부터 꺾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 단위 수출입 데이터를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PMI 지수, 뭐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는 좀 50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또 차이신 같은 경우도 50 이상이긴 하지만 데이터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을 보시기보다는 미국과 일본 쪽에 대한 그런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직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과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전히 미국발 그리고 일본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로 보시는 게 여전히 좀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네. 수출입도 데이터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미국과 일본 쪽에 수출 비중 있는 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빅2가 있고 중소형 실적주가 있잖아요. 빅2라고 하면 이제 지난주에 잘 갔었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쪽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쪽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더 두는 게 좋을까요? 빅2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맥스까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까지 중국 법인 쪽에 이슈가 있었던 쪽의 주가 흐름이 좋았죠. 실제 중국 쪽에서 적자 폭이 커지거나 상당히 어려웠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렇게 세 종목이 유독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을 나타냈다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OEM, ODM사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의 OEM, ODM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법인이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법인이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이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사이에는 그 브랜드력의 저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면 한국 브랜드의 비싼 화장품 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양을 해서 좀 더 소비가 촉진되겠지만은 한국 브랜드력이 특히 좀 비싼 고가 브랜드 사이에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잘 팔릴 거다. 이건 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 볼 수 있겠고요. 그 기저에는 역시 약간의 어떤 브랜드력의 저하가 기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OEM, ODM사 같은 경우는 국내 브랜드, 인디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컬 업체까지도 ODM, OEM을 하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은 결국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실리콘2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은 역시 네. 북미 쪽과 유럽 쪽 등등을 포함한 해외 쪽 수출권,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최근에 중국 플레이가 되면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였지만 역시 미국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눌려 있었어요. 관련된 화장품들. 그런데 실리콘2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은 아마 수출입 동향 관련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선반영되면서 먼저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생각 들고요. 이런 것들이 역시나 아직까지도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 쪽으로 향하는 쪽의 숫자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10월, 11월 역시나 이제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종목을 잘 골라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이나 모멘텀 그리고 수출 비중 등등 얘기 주셨는데요. 중국 관련해서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쪽,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실리콘2 같은 쪽들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KT 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 현대차와의 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파트너십 등등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KT가 이 소식에 좀 크게 올랐었다가 지금은 오름폭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0.37% 정도의 상승, 그리고 KT 계열사들도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탄력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계열사들 너무 강하거든요. KTCS, 뭐 KTIS 이런 종목들, KT알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뉴스 속에서 트레이딩 가능한지, 하창원 본부장님, 본주 KT는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계열사 너무 잘 가잖아요. 네. 계열사 노려봐야 될까요? 저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도 급등이 나왔고 이 이슈가 사실 처음 있었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일에도 이미 전거래일에도 이미 급등이 나왔고 금일에도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오면 뭐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좀 윗꼬리가 상당히 좀 크게 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발목 잡힌 물량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주가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단기적으로 보면 40% 이상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슈가 좀 재부각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계속적으로 오를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좀 증시가 안 좋으면 이슈가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몰릴 수 있는 쪽이 지금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관점으로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좀 뒤늦게는 접근하시기가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은 사실 좀 우량한 기업들을 사도 장중에 낙폭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을 수 있는 시장인데 이거 좀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잘못 단타 치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런 건 사실 시세가 또 크게 나와도 오늘 딱 보기만 해도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수도 다시 또 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현대차는 다를까요? 박근영 부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KT도 품게 되면서 너무 많은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주가는 오늘 또 3%가 넘게 빠지거든요.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PER 레벨이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 섹터입니다. 네. 실제 뭐 PER 레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네. 못 가도 못 갈 수 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인데요. 실제 지금 모건 스탠리가 또 사고를 쳤죠. 모건 스탠리가 미국 쪽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중립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매도까지는 이제 의견을 내진 않았지만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자동차 섹터들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PER 레벨인데 뭐 물론 해외 쪽에 자동차하고 뭐 연관지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좋으면 피크아웃 계속 그런 논리로 이제 공격을 당했고요. 그 PER 레벨 쪽에서는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인도 쪽에 IPO를 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조달됐을 때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좀 한다면 ROE가 10% 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 수준이 상당히 뭐 PER 레벨은 너무 과한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KT하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아마 통신 관련된 쪽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HL만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다. 네. 그래서 HL만도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 법인 IPO를 전후로 해서 또 기회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일부 부품사라든지 그다음에 완성차,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너무 싸다는 점에서는 역시 조정 시에는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정 시에는 또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한 그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참 뉴스 많이 나오면서 시세 좋았는데 나중에 또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듭니다. 오늘 시장도 참 쉽지가 않네요. 오후장 들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양시장이 1%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섹터 상승률 상위로 봤을 때도 여전히 저희 오늘 다뤄봤던 이런 테마 위주의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 일부 섹터는 또 오름폭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오늘 장도 저희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